죽은 남편 무덤에 술이나 부어주는 건데 그동안 잘 지냈어? 소주병이 머리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머리에서 소주가 뚝뚝 떨어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리고 피가 흘렀습니다. 조용하던 국밥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미소를 지었죠. 빨리도 오셨네. 10명의 건달들이 둘러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의 자세는 위협적이었죠. 그들의 두목인 50대 사내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울먹이며 경찰을 부르려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주를 맞은 여성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인 소주가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그 눈빛을 본 순간 건달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2월 17일. 단 2마디의 두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0.3초. 그게 전부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여성. 국밥을 먹고 있던 그녀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2월 17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피가 아니었어요. 건달들의 두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깨진 병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소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처럼요. 그럼 지금부터 소주병을 맞고도 미소 지은 한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하 15도.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칼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15년째 군 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익숙한 추위였습니다. 새벽 5시. 훈련장에는 벌써 200명의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 앞을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얼어붙은 땅에 울려 퍼졌죠. 병사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한 병사의 장갑이 찢어진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15년 전 남편도 그랬었죠. 훈련 중에 찢어진 장갑을 그냥 끼고 있다가 동상에 걸렸었어요. 그때는 웃으며 넘겼는데 그게 마지막 훈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여분의 장갑을 꺼냈어요. 병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죠. 갓 20살을 넘긴 정도로 보였어요. 제가 준장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어도 병사들에게는 엄한 상관이기보다 든든한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랬듯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병사들은 묵묵히 움직였어요.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넜죠. 저는 맨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6시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 순간이 군인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였어요. 훈련장을 정리하는 동안 2명의 여군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내 하사 지은과 중사 미래였어요. 둘 다 추위에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은의 고향이 남편과 같은 곳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의 그 느낌. 게다가 올해 22살인 지은은 제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딸도 군인이 됐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훈련이 모두 끝나고 병사들이 막사로 돌아간 후 저는 지은과 미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섰어요. 아마 혼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미래가 먼저 활짝 웃었고 지은도 수줍게 미소를 지었죠. 부대 밖으로 나가는 길. 겨울밤은 일찍 찾아왔어요.
오후 5시인데도 벌써 어둑어둑했죠. 할매 국밥집은 부대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했죠. 문을 열자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이곳에서 3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죠. 부대 병사들에게는 고향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지은과 미래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훈련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미래는 활발한 성격이었죠. 먹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 지은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남편도 그랬었어요. 말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토닥이셨죠. 할머니는 제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운다는 것을요. 국밥을 다 먹을 무렵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고향 이야기를 하는 지은의 눈빛이 반짝였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의 고향,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곳의 바다가 아름답다고 했었죠. 은퇴하면 같이 가서 살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밤은 더욱 깊어져 있었죠. 별들이 차가운 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지은과 미래는 부대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1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고 군에서 준장까지 올라온 시간이었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특히 이런 겨울밤에는 더욱 그랬죠.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밝고 건강한 목소리였죠. 대학 생활이 즐겁다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저에게는 딸이 있었죠. 남편이 남기고 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대로 향했어요. 내일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이끌어야 했죠. 그것이 제 임무였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부대의 불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이었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겨울밤의 고요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검은 세단 세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차들이 우리 앞뒤를 막았어요. 헤드라이트의 강한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제 근육이 긴장했죠.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10명쯤 되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건달 같았죠. 허리춤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번들거리는 머리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동욱.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나이가 들어 살이 쪘지만 그 뱀 같은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남자였어요. 15년 전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죠. 군납 비리를 고발하려던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제거한 악마였습니다. 증거가 없어 잡을 수 없었어요. 동욱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죠. 철원 일대의 유흥업소와 도박장을 운영하며 군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제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은과 미래가 제 뒤에 있었죠. 그들을 지켜야 했어요. 동욱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동욱의 눈빛이 변했어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죠.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이 더러운 놈이 감히 지은을 그런 눈으로 본다니. 제 부하를, 남편과 같은 고향 출신인 아이를 물건 취급하다니요. 동욱이 혀로 입술을 핥았습니다. 역겨웠어요. 저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보였죠. 젊은 여군들을 유흥업소로 끌어들이려는 더러운 속셈이었습니다.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동욱의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욱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죠. 여전히 그 역겨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동욱이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동욱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죠.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동욱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15년 전 그날 밤 남편의 시신 앞에서 보았던 바로 그 미소였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죠. 지금 이 순간 저는 군인이었고 부하들을 지켜야 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동욱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연기를 제 얼굴에 뿜었습니다. 도발이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욱의 시선이 다시 지은에게 갔습니다. 그 눈빛은 더욱 끈적거렸어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았죠. 제 이가 갈렸습니다. 지은이 제 뒤에서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미래도 긴장하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상황의 위험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준장이라는 계급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동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죠. 동욱이 손짓을 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명함을 들고 왔어요. 화려한 금박으로 된 명함이었죠. 명함에는 여러 업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철원 일대의 유흥업소들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대부업 광고도 있었죠. 군인 전용 특별 대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악마의 명함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저 명함 때문에 파멸했을까요? 도박과 유흥에 빠져 빚더미에 앉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탈영을 했겠죠. 동욱이 명함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동욱의 표정이 굳어졌죠.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동욱의 부하들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죠. 무기를 꺼낼 태세였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군에서 단련된 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킬 사람들이 있었죠.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때 동욱이 손을 들었어요. 부하들이 멈췄습니다. 동욱은 다시 그 역겨운 미소를 지었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동욱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욕망과 계획이 가득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손에 넣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제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욱 일행이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검은 세단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온몸이 분노로 불타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겠죠. 저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들이었어요. 제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저 악마로부터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15년 전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는 없다고요. 부대까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동욱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악랄해졌죠. 이제는 군인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변했어요.
15년 전에 저는 젊은 중이었죠.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준장이 되었고 지킬 힘이 있었죠.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위병들이 격려를 했어요. 저는 지은과 미래를 먼저 들여보냈죠. 두 사람이 안전하게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악마와의 전쟁이었죠. 이번에는 질 수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죠. 천천히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동욱이 어떤 수를 쓸지 몰랐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일 거였습니다. 15년의 한을 풀 때가 왔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헌병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은이 숙소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동욱의 짓이 분명했죠. 어젯밤 그 끈적거리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행동에 옮긴 거였어요. 5분 만에 군복을 입었습니다. 헌병대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CCTV 화면에는 검은 차량들이 찍혀 있었죠. 새벽 3시경 지은을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처럼요. 헌병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헌병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동욱 조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비밀리에 수집한 증거들이었죠. 사실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욱이 언젠가는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미리 손을 썼죠. 특수부대 시절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불법 도박장의 위치와 운영 시간, 군인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는 과정, 심지어 마약 거래 정황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진과 녹음 파일도 있었죠. 동욱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특수부대 동기들의 번호였습니다. 저녁 후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들이었죠. 몇 통의 전화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30분 후 무장한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예 요원 20명이었어요. 모두 특수부대 출신들이었죠. 제 부탁을 받고 새벽에 달려온 거였습니다. 작전을 설명했어요. 동욱의 본거지는 철원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버려진 건물이었지만 지하에는 거대한 도박장이 있었죠. 새벽 5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어둠을 틈타 건물을 포위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를 확인했죠.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에는 지은이 있었어요. 다행히 무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동욱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제가 선두에 섰습니다. 특수부대식 침투를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경비들을 제압했죠. 15년 만에 하는 실전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도박장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우리의 침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동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 같았죠. 제 이가 갈렸어요. 신호와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동욱의 놀란 얼굴이 보였어요. 지은은 의자에 묶여 있었죠.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뒤에 선 무장한 요원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죠. 제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월 17일. 15년 전 남편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동욱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제가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군납 비리 관련 서류들이었죠. 15년 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동욱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헌병대장이었죠. 검찰과 합동으로 동욱의 다른 사업장들도 동시에 급습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동욱이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죠. 15년 동안 쌓아온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은에 묶인 끈을 풀어줬어요. 지은은 울면서 제게 매달렸죠.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안전했습니다. 동욱을 다시 바라봤어요. 바닥에 쓰러진 그의 모습이 초라했죠. 15년 전 승리자인 양 웃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무언가가 풀렸어요.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이었을까요? 1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야 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동욱과 그의 부하들이 연행되었어요. 도박장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체포되었죠. 15년 만에 대규모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눈부셨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이 아이도 이겨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사실 지은은 미끼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만 동욱이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를 기다렸을 뿐이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 가장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특수부대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우였죠. 서로를 위해 새벽에도 달려올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제가 미소를 지었죠.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동욱은 잡혔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군인들을 노리는 다른 악마들도 있을 거였습니다. 제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죠.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군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했죠. 그것이 준장인 제 임무였고 아내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함께하는 전우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동욱의 부하 하나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제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느렸죠.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훈련받은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0.3초? 그게 제가 필요한 시간의 전부였어요.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정확히 급소를 쳤죠. 부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른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3명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특수부대의 근접 전투술은 일반 깡패들이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목을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꺾어 무력화시켰죠. 세 번째는 어깨를 잡고 던져버렸어요. 10초도 안 돼서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제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15년이 지났지만 특수부대의 훈련은 제 몸에 각인되어 있었죠. 동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본 것 같았어요. 단순한 여군 장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녹음 파일이 나타났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식당 안에 동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전의 대화였어요. 남편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동욱의 목소리였죠.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동욱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는 이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15년 전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몰래 녹음했던 거였죠. 제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군납 비리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횡령한 금액, 관련자 명단, 거래 내역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브레이크 자국이 없다는 것, 충돌 각도가 부자연스럽다는 것. 동욱이 고개를 떨궜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죠. 15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대와 경찰 특공대가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대기시켜둔 거였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였습니다. 순간 동욱이 벌떡 일어났어요. 마지막 발악이었죠. 지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인질로 잡아서 빠져나가려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제 발이 정확히 동욱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제 팔꿈치가 그의 등을 눌렀죠.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동욱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15년 전 그가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가 꼼짝없이 잡힌 거였죠. 헌병들이 동욱을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끌려가면서 제게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어요. 15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였죠. 남편뿐만 아니라 동욱에게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부하들도 모두 연행했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지은과 미래만이 충격에 빠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지은은 울고 있었죠.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제 강한 모습에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의 활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마 처음 보는 실전 상황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하게 토닥였죠. 이제 안전하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삭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었죠. 그동안 동욱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도 나와 계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동욱 때문에 고통받은 군인들을 돌봐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빨리 해결했어야 했는데 15년이나 걸렸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이제야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남편이 그토록 좋아했던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한을 풀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헌병대장이 제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것은 혼자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양심을 지킨 제보자들, 증거 수집을 도운 동료들,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해준 전우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지켜봐준 남편이 있었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요. 지은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단단해진 눈빛이었어요. 이 아이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요. 차창 밖으로 철원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이제 동욱이라는 악마가 사라진 마을이었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된 거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엄마 이름을 봤다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괜찮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아빠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15년의 어둠이 모두 거친 것 같았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동욱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구속되었어요. 철원 일대의 불법 사업장들도 폐쇄되었죠. 15년 만에 찾아온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었죠. 허락을 받고 들어온 지은의 표정은 전과 달랐어요.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지은이 제 앞에 차렷 자세로 섰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길에 지은의 긴장이 조금 풀렸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자신을 구해줘서, 그리고 자신 같은 신병을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해줘서 고맙다고요. 제가 지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5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지은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와 군복 입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목숨을 걸고 비리를 고발하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존경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남편은 말했었어요. 군인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때로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한다고요. 그 신념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후회는 없을 거예요. 지은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겁먹은 신병이 아니었죠.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와 같았어요. 훈련이 있었고 병사들은 열심히 움직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의 경례가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경례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긴 경례였죠. 존경과 신뢰가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준장님이 혼자서 조폭 10명을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죠.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병사들에게는 전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딸이었습니다. 대학 수업을 빼고 달려온 거였죠.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온 딸은 말없이 저를 꼭 안았어요. 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모양이었죠. 15년 동안 혼자 짊어진 아픔을 이제야 안 거였습니다. 딸이 속삭였어요. 자랑스럽다고. 아빠도 엄마도 모두 자랑스럽다고. 이런 부모님을 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딸에게 미안했어요.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늘 바쁜 엄마 때문에 외로웠을 텐데도 불평 한 번 없이 잘 자라준 딸이 고마웠죠. 딸과 함께 부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병사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죠. 준장님에게도 이렇게 예쁜 딸이 있다는 게 놀라운 모양이었습니다. 지은과 미래도 인사를 왔어요. 딸과 나이가 비슷해서인지 금세 친해졌죠. 세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을 배웅했어요. 정문에서 딸이 다시 한번 저를 안았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올 거라고,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요. 딸이 떠난 후 저는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혼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 무엇일까?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15년 동안 고민해온 질문이었죠. 이제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끄는 것.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군인 정신은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죠. 나라뿐만 아니라 동료를, 약자를,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 남편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정신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내일도 훈련이 있었고 병사들을 이끌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전우들이 있었으니까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지은은 중사가 되어 있었어요. 후임들에게 존경받는 부사관이 되었죠. 늘 정의롭고 따뜻한 선배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제게 찾아왔어요. 장교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죠. 저처럼 되고 싶다고,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지휘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5년 전 남편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구나 싶었죠. 정의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은의 인관식 날. 저는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반짝이는 소위 계급장이 지은의 어깨에서 빛났죠.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마치 축복처럼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죠.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것들의 가치라고. 새로운 아침은 늘 찾아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해는 뜨죠. 그리고 그 빛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영원히 끝없이요.